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기술주나 성장주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에 작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사람도 관심이 아주 많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에 20만 명을 넘어가고 1일 사망자가 3천 명 넘어갈 때도 나스닥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4만 8천 명에서 30만 명까지 6배가량 폭증하는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한 13% 정도 상승했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은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입은 언택트, 전기차, 클라우드 같이 미래 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본 거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한 올해 2월 중순 이후에 나스닥이 오히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1.9조 달러 정부 지원 같이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이 6.5%로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이 경기의 급속한 회복이 가시화되던 시기입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은 하락했을까요? 참고로 이 원고 작성 시점인 3월 21일까지 그랬다는 것이고 영상 편집 시점에서는 회복했을 수 있습니다. 어림도없다. 주가 향방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주가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주로 물가 상승 우려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 4개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물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미국의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인지, 세 번째 질문은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앞으로 물가나 금리나 주가 등등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무엇이며 물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제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재정정책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나 기업 지원 등에 직접 돈을 쓰는 것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게 되죠. 통화정책은 유통되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각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금리란 정책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은행들이 법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그 은행들끼리 하루 단위로 서로 빌려줄 때 매기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의 금리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릴 때 지급하는 금리 등과는 다른 겁니다. 연준은 1년에 8차례 정해진 기간에 FOMC,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라는 내부 회의를 열어서 페드 레이트의 타겟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미리 정해지지 않을 때 FOMC를 열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FOMC에서 자신들이 발표한 타겟에 실제 은행들 간의 거래 금리가 맞춰질 수 있도록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는 겁니다. 연준은 정책금리의 타겟을 작년 3월 15일에 비상소집한 비정기 FOMC에서 0%에서 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량을 늘려서 정책금리를 낮추는 것을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리저브를 줄이고 기업들의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될 인센티브가 생기죠. 따라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실질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는 투자 증가 및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화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책금리를 높여서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1977년 이후로 두 가지 목표, 소위 듀얼 맨데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두 가지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여기서 완전 고용이란 약 4% 전후로 추정되는 자연 실업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물가 안정이란 물가 상승률을 약 2% 전후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률이 높으면 정책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정책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미국의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작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퍼진 이후에 미국의 연준은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상승 요인은 작년 3월 3일과 3월 15일 두 차례의 비상 FOMC를 열어서 이 페드 레이트를 종전의 1.15%에서 1.75% 사이에서 0%에서 0.25%까지 대폭 내리고,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연준은 미래에도 계속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시장 참여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 17일 FOMC에서 2023년까지 현재 0%에서 0.25%의 정책 금리를 유지하겠다. 즉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1년에 8번의 정기 미팅 중에 4번 FOMC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각각의 의견을 취합해서 근미래 미국 경제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책 금리 전망 그림에서 각각의 점들이 각 참여자들의 예상치예요. 3월 17일 발표해보면 18명의 FOMC 참여자들 중에 11명이 현재의 정책 금리가 2023년까지 유지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드레이트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드레이트이 기본적으로 은행들 간에 거래하는 시장 금리다 보니까 0% 이하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준은 또 다른 방법으로 통화량 증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고 그 대금을 치르게 되면 그 양만큼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국채 매입은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연준은 정책금리를 0% 이하로 내릴 수가 없게 되니까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5천억 달러 미만 수준이던 국채 보유량을 2015년까지 6년간 약 2.5조 달러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코로나 확산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국채 매입 카드를 쓰게 됩니다. 겨우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국채 보유량을 2조 달러 초반에서 5조 달러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정책금리 하락과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통화량의 한 척도인 M1 통화량이 작년 3월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4배 이상 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 3월까지 12년 동안 늘어난 비율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전례 없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한 원인은 미국의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면 실업률 4.5%가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실업률이 작년 3월 거의 15%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즉 두 가지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상승 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책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3월 11일에 바이든은 약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법안에 사인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5월 말 8,31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바이든의 법안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정부 지원금 1,400달러를 받게 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등 교육시설 지원에 수천억 달러의 지원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제에 풀리는 돈이 많아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역대급 규모로 집행되면서 시장의 물가 상승률 전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조정 국채와 일반 국채의 가격을 이용해 계산된 향후 5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이 급등해서 3월 16일에는 2.59%까지 올라가면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한참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낮추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에게도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왜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경우에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5년, 10년, 20년 후에 큰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의 주식들의 내재 가치는 이 회사들이 먼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이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봐요. 이 10년 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만약 물가 상승률이 1년에 2%라면 820만 원인데 물가 상승률이 1년에 5%로 오르면 614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먼 미래에 큰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성장주들이 물가 상승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기업이 미래에 벌 돈도 그만큼 똑같이 상승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동시에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성장주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6.4% 하락한 반면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대형 가치주들의 모임인 다우지수는 오히려 3.7%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두 번째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식의 대체제인 채권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1,05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2%라면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 2%와 실질금리 3%의 합인 5%로 결정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1년 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5%로 뛴다면 애시당초에 돈을 빌려줄 때 실질금리 3%와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5%를 더해서 8%의 금리를 받게 되고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8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채권 명목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오르면서 최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작년 8월에 0.6% 수준에서 꾸준히 올라서 3월 19일 1.76%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S&P 500 지수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연간 수익률이 약 8.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채권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야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채권이 아닌 주식시장에 투자할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보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연준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긴축을 시행해서 경기에 제동을 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물가 상승률 2%를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일시적으로 넘는 것에 대한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 2.5% 정도는 2%와 큰 차이가 없어서 괜찮다고 해도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 4%, 5%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준의 목표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무시하고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정책금리를 늘리고 연준의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통화량이 줄면서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파이낸싱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의 확장세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는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연준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요약을 해보죠. 우선 첫 번째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서 주식의 내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금리가 올라서 채권 대비 주식의 투자로서의 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발표로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물가가 급등하면 언제든지 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강해 국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이 미래의 물가나 금리나 주가 등등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의 분석과 재반 상황에 비춰봐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상승세는 일단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으로서는 2023년까지 정책금리를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확장적 재정 정책인 10년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일 이유가 당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은 연준이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대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 4%로 가도 현재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전 미국 국민이 올 여름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항공이나 호텔, 외식같이 각종 산업에 걸려있던 제한들이 다 풀리면 올해 말까지 미국 경기는 매우 순조롭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는 마당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너무 과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월 중순 이후 출렁이고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기본이 되는 경제의 펀더멘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작년 중순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물가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주식시장이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